조급함은 세금입니다. 당신이 낸 적 없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세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투자 습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정보를 드리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생각을 남기려는 영상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폭락하는 시장이요? 잘못 고른 종목이요? 아니면 나쁜 타이밍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조급함이라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함은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무서운 점은 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은 복리의 재료다. 둘째, 조급함은 그 재료를 태워버린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의 이름은 모건 하우절입니다. 모건 하우절.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투자 전문 작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모틀리 풀에서 칼럼을 썼고 지금은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쓴 그의 책 돈의 심리학은 전 세계 1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고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건 뛰어난 투자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억만장자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가 유명해진 건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누구보다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왜 조급함이 당신의 계좌를 망치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건 하우절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에서 시작됩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 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는 세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0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세 아이를 둔 채로요. 모건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는 대학 신입생이 됐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했고 저소득층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모건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요. 12살 때는 친구들과 자전거 타는 게 좋았고 매년 여름 캠핑 가는 게 즐거웠다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의사가 됐습니다. 모건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부모님의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을 때 몸에 밴 검소함이 수입이 늘어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건은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나중에 그의 투자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건은 어릴 때부터 스키 선수였습니다. 스커밸리 스키팀 소속으로 하루에 8시간씩 스키를 탔습니다. 일주일에 6일, 1년에 10개월. 스키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대신 독립학습 프로그램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키를 타고 저녁에 책 몇 권 읽고 과제를 제출하는 시기였습니다.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4명이 특히 친했습니다. 모건, 그리고 브랜던 앨런, 브라이언 리치먼드.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1년 2월 15일 콜로라도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레이크 타호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가벼운 눈이 왔고 그 위에 무겁고 축축한 눈이 3피트나 쌓였습니다.
가벼운 눈 위에 무거운 눈. 눈사태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스키장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새벽에 폭발물로 통제된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위험한 곳에 눈을 미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경계 밖 지역은 다릅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라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눈사태 통제도 없고 다치면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2001년 2월 21일 아침 브랜던, 브라이언 그리고 모건은 스커밸리 스키팀 라커룸에서 만났습니다.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요. 브라이언의 어머니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걱정 마세요. 엄마 경계 밖으로는 안 갈게요 였다고요. 하지만 셋은 스키를 신자마자 경계 밖으로 향했습니다. 스커밸리 뒤편 KT22 리프트 뒷산은 스커밸리와 알파인 메도우스 스키장 사이에 있는 구역입니다. 가파르고 넓은 슬로프, 경계 밖이라 손대지 않은 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건은 그전에도 12번 정도 그곳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슬로프 끝에서 시골 도로로 나가서 히치하이킹으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그날 아침 셋은 그곳을 타기로 했습니다. 모건은 20년이 지난 뒤에도 그날의 세세한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리프트에서 브랜던이 스키바지 지퍼를 테이프로 붙이던 모습. 지퍼는 모건이 일주일 전에 빌려 입다가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경계 밖으로 들어갈 때 브라이언이 환호성을 지르던 소리. 리조트 안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여기는 우리만의 놀이터였으니까요. 그리고 눈사태에 휩쓸렸던 순간 작은 눈사태였습니다. 무릎 정도 높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건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거나 눈사태가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스키가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눈 구름 속에 떠 있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밀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눈이 당신을 밀어버리니까요. 모건은 두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야호 하면서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눈사태는 금방 끝났습니다. 브랜던은 왼쪽에 있었고 브라이언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도로에서 모건이 말했습니다. 야, 눈사태 봤어? 브랜던이 대답했습니다. 하, 대박이었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치하이킹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태워주지 않아서 모건이 영하의 날씨에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차가 멈췄습니다. 17살 남자애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커밸리로 돌아와서 브랜던과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뒷산 한 번 더 타자고요. 모건은 왜인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히치하이킹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항상 무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둘이 뒷산 타고 내려오면 내가 트럭으로 데리러 갈게. 모두 동의했습니다. 점심 먹고 쿠키 가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미리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했습니다. 브랜던과 브라이언이 나갔습니다. 리프트를 타러요. 모건은 30분 뒤에 픽업 장소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먼저 내려와서 히치하이킹으로 돌아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브랜던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성 메시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무사하길 바란다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브라이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건, 브라이언이 일하러 안 왔어. 어디 있는지 알아? 모건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KT22 뒷산을 같이 탔어요. 브랜던이랑 브라이언이 한 번 더 타겠다고 해서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 없었어요. 그 뒤로 못 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끊겼습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 어머니는 알았을 겁니다. 모건도 알았습니다. 해가 진 뒤 모건은 친구 아렌과 함께 대형 손전등을 사서 픽업 장소로 갔습니다. 산 위로 불빛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브렌단, 브라이언. 다리가 부러져서 산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덜 무서웠습니다. 금방 포기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99%는 술 마시러 갔거나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거라고요. 모건이 말했습니다. 저기 저 신발 보이세요? 브랜던이랑 브라이언 운동화예요. 스키 부츠를 신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밤 9시예요. 밤 9시에 스키 부츠를 신고 있는 사람이 파티에 갔을 것 같으세요? 밤 10시쯤 스커밸리 소방서에서 수색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건은 그날 3시간 경로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경계 밖으로 들어간 지점, 내려온 경로, 아침에 작은 눈사태를 만난 곳까지요. 눈사태 이야기를 하자 구조대원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산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험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건이 말을 끝내자 두 구조대원이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 수색 구조대가 출발했습니다. 아직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시야가 좁은 날씨였는데 밤에는 더했습니다. 모건은 라커룸 벤치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랜던과 브라이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구조대는 모건이 알려준 지점으로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눈사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라커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스키팀 동료들, 부모님들, 친구들, 가족들. 수색 본부가 됐습니다. 모건은 벤치에 다시 누웠습니다. 드디어 잠이 들었습니다. 몇 분 뒤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고함과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브라이언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명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모건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면서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는 나중에 썼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했는지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다고요. 수색견이 눈사태 지역의 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구조대가 탐침봉으로 확인했습니다. 눈 아래 6피트 깊이에 브랜던과 브라이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차이로 태어났고 10피트 거리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건은 아버지 직장으로 갔습니다. 가족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가운 적이 없다. 모건이 아버지가 우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걸요. 왜 아침에는 뒷산을 같이 탔으면서 오후에는 안 갔을까? 모건은 100만 번도 넘게 생각했습니다. 답을 모르겠다고요. 왜 아침 눈사태는 무릎 높이였는데 오후 눈사태는 두 친구를 6피트 아래 묻어버렸을까?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저녁 뉴스 앵커가 브랜던과 브라이언 이야기를 전국에 전했습니다. 36시간 전에 같이 웃던 친구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름이 됐습니다. 뉴스에서 세 번째 이름으로 불릴 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모건은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대학, 결혼, 커리어, 아이들.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 번 더 타자는 말에 아무 이유 없이 싫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만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죽을 뻔한 순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순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 그게 삶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몇 달 뒤 모건은 스키를 타다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신경 손상은 없었지만 그 뒤로 스키를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10번 정도.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고요. 그리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위험을 피하게 됐습니다. 속도 제한을 지키고 비행기에서 안전벨트 사인이 꺼져도 풀지 않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합니다. 브랜던과 브라이언의 죽음이 투자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위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꿔놓은 건 확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에는 세 가지 면이 있다. 맞을 확률, 맞았을 때 평균적인 결과, 그리고 맞았을 때 최악의 결과. 처음 두 가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키를 탈 때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경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잡히면 코치한테 혼나겠지. 시즌 패스 취소될 수도 있겠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꼬리 쪽 결과 확률은 낮지만 영향은 엄청난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건 위험의 평균적인 결과입니다. 금리가 0.25%냐, 0.5%냐,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넘었느냐, 못 미쳤느냐. 하지만 역사책에 남는 건 꼬리 쪽 결과입니다. 팬데믹 대공황, 금융위기. 2020년에 두 달 만에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소음입니다. 꼬리 쪽 사건이 전부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8살 때였습니다. 조부모님이 $1,000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양도성 예금 증서에 넣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거죠. 다음 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000가 $1,000 3센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센트가 생겼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 돈을 준 겁니다. 그 순간 턱이 바닥에 닿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다. 대학 시절 내내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나 투자은행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다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2007년에 모틀리 풀이라는 투자 미디어 회사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는 그 위기를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를 이해하려면 금융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심리학과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사람들이 왜 빚더미에 앉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게 아니라 탐욕과 불안과 낙관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때부터 그의 글은 달라졌습니다. 차트와 수치 대신 이야기와 심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썼고 2016년에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돈의 심리학이 출간됐습니다. 19개의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책.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책. 책은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추천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추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제이슨 츠바이크가 추천했습니다.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복잡한 투자 이론이 없어서입니다. 차트 분석이 없어서입니다. 종목 추천이 없어서입니다. 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말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똑똑해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건 똑똑한 사람한테도 어렵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투자의 가장 큰 비밀은 이겁니다. 시간. 그는 워런 버핏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버핏의 자산은 845억 달러였습니다. 그중 842억 달러는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815억 달러는 65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99%가 50세 이후, 96%가 65세 이후. 버핏이 만약 30살에 투자를 시작해서 60살에 은퇴했다면 누구도 그의 이름을 몰랐을 겁니다. 같은 수익률을 올렸더라도요. 연 22%.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30년이면 부자가 됩니다. 70년이면 전설이 됩니다. 버핏의 실력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리는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8 더하기 8 더하기 8을 9번 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이죠.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9번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답은 1억 3천만이 넘습니다. 우리 뇌는 선형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수 함수적 성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초반 몇 년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중반도 그럭저럭입니다. 30년, 40년, 50년이 지나야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버핏은 10살 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0살에 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930만 달러. 만약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10대와 20대를 놀면서 보내고 30살에 2만 5천 달러로 시작했다면 60살에 은퇴했다면 같은 연 22% 수익률을 올렸더라도 자산은 1190만 달러에 그쳤을 겁니다. 845억 달러가 아니라요. 99.9% 적습니다. 이게 시간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의대 4년, 인턴 레지던트 수년. 빚을 갚고 경력을 쌓고 명성을 얻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투자는요. 내일 당장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엔지니어나 변호사.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아니까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직접 고르고 단타를 치고 레버리지를 씁니다. 대부분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건 똑똑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동입니다. 오래 버티는 겁니다. 버핏과 찰리 멍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어차피 될 거니까. 버핏의 파트너였던 릭 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핏, 멍거와 함께 투자했던 사람. 그도 뛰어난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릭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거죠. 1970년대 약세장이 왔습니다. 마진콜이 왔습니다. 갚으려고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지금도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중 상당수가 원래 릭 게린 것이었습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찰리와 나는 릭만큼 똑똑했다. 하지만 릭은 서둘렀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조급함은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태워버립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그 시간을 빼앗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빨리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잘못되면 전부 잃습니다. 복리고 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타를 치면 수익이 빠릅니다. 하지만 세금과 수수료가 복리를 갉아먹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보다 못합니다. 급등주를 쫓아다니면 가끔 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팝니다. 버틸 수 없으니까요. 조급함은 세금입니다.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세금. 복리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세금.
모건 하우절은 자신의 투자 방식을 공개합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합니다. 개별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자산의 20%를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집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재무적으로 최적의 선택은 아닙니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유지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의 평화가 수익률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래 투자해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찰리 멍거의 말이 있습니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조급함은 복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은 복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모건 하우절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조급함이 왜 세금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17살에 친구 2명을 잃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영향이 큰 사건. 꼬리 쪽 위험. 그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건 위험을 피하는 게 기회를 잡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18살에 3센트를 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경험이 가르쳐 준 건 돈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시간만 주면요.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봤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 경험이 가르쳐 준 건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 행동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는 워런 버핏을 연구했습니다. 99%의 부가 50세 이후에 축적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연구가 가르쳐 준 건 실력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입니다. 조급함은 세금이다. 급하게 벌려고 하면 레버리지를 씁니다. 한 번 실패하면 원점입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면 단타를 칩니다. 수수료와 세금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면 남의 성과를 쫓습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팝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시간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은 복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입니다. 월급쟁이인 당신, 매달 조금씩 투자하는 당신,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답답한 당신. 생각해 보세요. 워런 버핏도 30살에는 100만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930만 달러. 대단하긴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 수준은 아닙니다. 그가 전설이 된 건 50세 이후입니다. 65세 이후입니다. 당신도 지금 20대라면, 30대라면, 4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조급함으로 버리지 마세요. 누군가 올해 100% 벌었다고요. 그래서요. 당신은 30년 동안 연 7%만 벌어도 10배가 됩니다. 40년이면 15배, 50년이면 30배. 그 사람이 내년에 50% 이르면 당신보다 뒤처집니다.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리의 비밀입니다. 그게 워런 버핏의 비밀입니다. 그게 모건 하우절이 20년간 글을 쓰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복리의 재료입니다. 버핏의 자산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둘째, 조급함은 그 재료를 태워버립니다. 레버리지, 단타, 급등주. 단기 수익을 쫓다가 장기 복리를 잃습니다. 셋째, 평범한 수익률을 비범하게 오래 유지하는 게 답입니다. 연 22%를 70년 유지하면 전설이 됩니다. 연 66%를 30년 유지해도 전설은 안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계좌를 덜 들여다보세요. 덜 사고 덜 파세요. 남의 수익률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넣으세요. 그리고 시간에게 맡기세요.
조급함이라는 세금을 내지 마세요. 그 세금은 당신의 미래에서 빠져나갑니다. 오늘 모건 하우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건 하우절은 17살의 친구를 잃고 배웠습니다. 꼬리 쪽 위험이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을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급하게 벌려다 전부 잃는 것, 그게 투자의 꼬리 쪽 위험이라는 것을.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복리를 얻습니다. 조급함이라는 세금, 오늘부터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자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